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최고 군사학교인 해방군 국방사범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칭닝입니다. 이 학교는 오래도록 중국군의 핵심 지휘관과 연구 인력을 배출해 온 명문 중의 명문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군사 무기에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 입학하기 위해 수많은 시험과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학년을 마무리하며 실습을 통해 현장 경험을 쌓고 논문을 제출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중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학교 교과서에서 언제나 중국 군사력은 세계 정상급이며 곧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학교에 들어와서는 99식 전차, 55형 구축함, J-20,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의 위용을 강의마다 접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매 수업마다 중국이 곧 군사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셨고, 동기 및 선후배님들께서도 그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변국,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규모도 작고 대부분의 기술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다가 사용한다고만 알고 있었기에 군사적으로 독자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나 특강에서도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성과를 낸 것도 결국 서방의 기술을 들여온 결과라는 식의 언급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한국을 심층적으로 알아갈 필요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해외 소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자 의외의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럽 무기 박람회나 국제 군사 세미나 관련 기사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호평이 제법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무기 이름이 나오면 기자나 전문가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성능이라며 좋은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뭔가 과장된 홍보를 한 게 아닐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반복해서 비슷한 평가가 나오자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해외 군사 박람회 참관 프로그램을 모집했습니다. 저도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국제 군사교류 실습 과목과 연계하여 유럽에서 열리는 무기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어차피 중국 무기가 압도적으로 우수할 텐데 굳이 서방 무기를 보러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국제 무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군 연구소나 실전 부대에 배치되더라도 세계 동향을 아는 것이 경쟁 우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학교 대표단에 속해 유럽 무기 박람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교수님들과 상급생들께서는 저에게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주고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도 속으로 그렇지, 유럽인들이 중국 무기의 진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깨우쳐 드리고 와야겠군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에 도착해 무기 박람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방 선진국들이 자국 무기를 뽐냈고 관람객들은 군사 관계자, 민간인, 기자, 바이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서방 선진국들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분야가 분명히 있긴 하네요라며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국 중국이 이 정도는 곧 따라잡을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어느 세션장 근처 휴게 구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몇몇 유럽 군사 전문가분들이 한국의 K9 자주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들은 K9이 실제로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운용되어 매우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한 전문가는 가성비, 화력, 내구성, 보급 체계 등이 뛰어나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K9, 한국에서 만든 자주포가 대체 뭐길래 그렇게 호평을 듣는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라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니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어 실례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K9이라는 게 한국산 자주포 맞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들은 네, 그렇다며 저를 반갑게 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명찰해방군 국방사범대학을 보고 제가 중국에서 왔음을 알아차렸고 곧 중국도 자주포를 많이 만들지 않느냐. 예를 들어 PCL-181이나 PLG-5 같은 모델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맞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다양한 자주포 라인업을 갖추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지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운용 테스트와 실전 기록면에서는 지금 한국의 K9이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 분위기네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중국 무기는 훨씬 싸고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으며 스펙도 더 높다고 자부하는데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은 물론 중국 무기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안정성이나 AS 사후 지원 측면에서 한국 K9이 앞선다는 후기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하니 중국 무기도 최근에는 운용 지원을 상당히 보강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최고 아닌가요? 라고 반박했지만 그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중국을 세계 최강으로 믿고 온 제가 여기서 한국 무기에 대한 칭찬을 들어야 하다니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도 왜 세계 여러 나라가 K9를 좋아하는지라고 묻자 그분들은 구체적인 성능 지표와 수출 실적, 현지 운용 사례를 근거로 들며 K9은 산악 지형의 인도에서 매우 잘 굴러갔고 북유럽의 추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격앙되어 한국은 결국 미국이나 독일 부품을 가져다 쓸 뿐입니다. 독자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 중국이 더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럼 한국이 중국 기술을 가져갔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식적인 증거는 없어도 그들은 틀림없이 중국 기술을 참조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제가 제시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 전문가분들은 다른 세션으로 이동했고 저는 뒤에 남아 이게 무슨 망신이지? 라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 무기가 대체 왜 저렇게 칭찬받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커졌지만 곧 분명 홍보나 로비를 잘해서 그렇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존심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유럽 박람회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와 학교로 복귀한 저는 졸업을 앞두고 졸업 논문과 실습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한국 무기가 왜 저렇게 평가가 좋나? 라는 의문에 시달렸습니다. 박람회에서 있었던 일을 교수님들께 보고하자 대부분은 서방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 동맹이니 그럴 수도 있지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가볍게 넘기셨습니다. 졸업시험을 치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국제 군사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람회가 아니라 해외 무기 시험장 견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학교는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선별해 외국 무기의 시험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간접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성적이 상위권이라는 이유로 선발되었고 학교 내에서는 아직까지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된 곳은 아시아의 어느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는 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라 여러 나라의 무기를 비교 평가해 본 뒤 대규모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서방, 그리고 한국 무기까지 모두 시험해보는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국 무기를 최종적으로 구매하지 않을까? 라고 낙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중국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전에도 중국산 소형 무기를 여러 차례 도입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한국 K9 자주포와 K2 전차도 테스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한국 무기도 시범 운용하다니 가격 면에서 중국 것이 훨씬 저렴할 텐데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시험장에서 저는 중국 대표단과 함께 PCL-181 자주포 사격 시험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꽤 강하고 지형이 험했는데 몇 차례 발사 후 장비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사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달려가서 원인을 확인하고 재정비했지만 그 과정이 꽤 길어졌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지만 저로서는 몹시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된 K9 자주포 시험은 비교적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가 자동으로 각도를 산출하고 연속 사격 테스트에서도 큰 문제 없이 탄착군이 목표 지점 근처에 잘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K10 탄약 운반장 갑차와 연계해 탄약을 빠르게 보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 군 관계자분들은 자동화 보급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긍정적 평가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현지 군 관계자와 한국 업체 담당자들이 짤막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측은 자주포와 탄약 운반장 갑차를 세트로 운용하면 인력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시간에 집중 사격이 가능합니다. 혹서기 혹한기에도 테스트했으며 여러 나라에서도 운용 성과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군요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끼어들어 중국 무기도 성능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고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췄지 않습니까? 라고 다소 큰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한국 측 담당자들은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현지 관계자분들은 물론 중국 무기도 훌륭하지요. 다만 운용 편의성과 지원 체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기술을 사서 조립한 것일 뿐 독자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추궁했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미국 유럽과 기술 협력을 한 적은 있지만 자주포나 전차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했습니다라고 차분히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가 없어 분함만 커졌고 결국 씩씩거리는 기분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동행했던 중국 대표단 선배님들께서는 조금 참으시지. 괜히 감정적으로 굴면 저희만 손해 아닌가요? 라며 주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속에서 화가 솟구쳤습니다. 어째서 한국 무기가 저렇게 칭찬을 받는 걸까? 로비나 언론 플레이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지만 정말로 K9 시스템이 꽤 잘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불편한 생각을 곧 차단하고 한국은 분명 우리 기술을 훔쳤다.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더욱 확신하려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학교로 복귀해 각종 모임이나 세미나에서 한국 무기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과격한 태도로 인해 교내에서도 점차 만나면 껄끄러운 사람이라는 평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한 후배가 요즘 폴란드가 한국산 K 전차를 대량 도입한다더군요.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가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저는 벌떡 일어서서 그럴 리 없습니다. 폴란드는 단지 미국 나토의 압력을 받아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한국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후배는 깜짝 놀라 저는 그냥 신문기사 내용을 말했을 뿐인데라며 당황했습니다. 주위 동기들도 진정하세요. 굳이 그렇게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라며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 기술을 표절한 겁니다. 독자 개발 같은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라고 더 격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세미나는 파행 직전까지 갔고 이후 교수님들은 저를 따로 불러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적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중 한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증거 없이 무조건 표절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학문적 태도에 어긋난다고 충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수님께서
한국이 진정으로 독자 기술을 갖췄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며 되물었고, 교수님은 여러 무기 박람회와 실전 운용 사례가 이미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거품일 뿐이다. 한국은 미국, 독일 덕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서 갈등만 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저를 피하거나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 발끈할까봐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교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어색해지고 저도 모르게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속해서 한국 무기의 실체를 폭로해야 학교가 깨어있는 것이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교 본부로부터 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조만간 한국에 있는 방산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졸업 예정자 가운데 기술 교류 실무를 경험할 학생을 선발하겠다. 현지의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둘러보고 상호 군사 교류 가능성을 탐색하는 목적이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를 방문해야 하지요? 차라리 미국이나 독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학교 지도부에서는 이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한국의 방산 기술과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고 선발된 졸업 예정자 명단에 제 이름도 들어있었습니다. 가면 분명 기분만 상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대표단에 합류해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 시내 숙소에 여장을 풀고 다음 날부터 한국 대형 방산업체의 공장과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저희를 맞이했고 자동화 생산 라인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로봇이 용접과 검사 작업까지 수행하고 사람들은 주로 품질 데이터 분석과 설계, 수정 같은 고부가 가치 업무를 맡는 구조였습니다. 중국식 대규모 인력 투입 공장 풍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가 보니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K9 자주포, K2 전차 등에 들어가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전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실에서는 지형기 후적 위험 요소를 설정하면 AI 기반 알고리즘이 최적 사격, 각도와 이동 경로를 권장해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국도 시뮬레이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본 적은 드물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측 인솔자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달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매섭게 물었습니다. 중국 무기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왜 국제시장에서는 한국 무기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그들은 저희는 품질 관리 운용 테스트, 그리고 현지 맞춤형 업그레이드에 특히 중점을 둡니다. 부품 하나가 불량이면 전체 생산 라인이 즉시 조정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저희도 최근 품질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짧게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인정하는 말을 했다가 제 자존심만 상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표단 방문 일정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관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여러 국가의 군사 관계자, 바이어, 언론인이 대거 모였고 한국 업체들은 자국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장갑차 실물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험지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설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미국 군사 전문 기자분이 K9 시스템은 실전적으로 보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사용해본 결과 고장률도 낮고
탄약 보급 체계도 뛰어나다고 하더군요라고 감탄하시자 저는 참지 못하고 중국 무기는 훨씬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사거리도 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분은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시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많은 나라가 K9을 구매하고 있을까요? 라고 웃으며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고 글쎄요. 로비나 언론 플레이가 크게 작용한 게 아닐까요? 라고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기자분은 물론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합니다만 실제 운용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아무리 로비를 해도 차후 거래는 이어지지 않는 법이죠 라고 하시더니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더 없었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는 K2 전차 역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직접 나와 시연 영상을 보여주며 이 전차는 자동장 전장치와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갖춰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하자 외국 바이어들은 궤도 서스펜션이 인상적이다.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이겠다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국 99A 전차가 훨씬 강력할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공개석상에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그러나 쌓인 불만은 다른 자리에서 폭발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주최한 환영 만찬 자리에서 많은 외국 인사들이 K9 자주포가 꽤 인상적이었다고 칭찬하자 저는 술기운의 한국 무기는 결국 서방 기술을 조립한 것이며 중국 기술도 훔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고 한국 임원 중 한 분이 중국 기술을 훔쳤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도 사실일 겁니다. 라고 우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난감해하셨고 결국 만찬은 파행에 가깝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행사장 입장에서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중국 대표단 중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한국 측 관계자들도 저를 꺼려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동행한 동료들은 이게 무슨 꼴인가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협력 가능성 탐색인데 계속 싸움만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라며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마지막으로 한국 업체들과의 공식 협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지도 교수님과 군 간부님들께서는 중국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고 한국이 자동화 디지털화 기술을 갖춘다면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국제협력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실무 능력을 기르길 바란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한국 임원들은 오늘 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보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초반부터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측이 자주포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자 저는 중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한국과 협력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임원들은 한국도 중국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대규모 생산 경험이나 군수 지원 인프라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으니 서로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라며 최대한 유화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화가 치솟았습니다. 중국에서 배울 점이 있는 건 당연한데 한국에게 배울 점이 뭡니까? 기술인가요? 말도 안 됩니다. 결국 서방 기술을 참고한 것일 텐데요. 협상장 공기가 급냉했고 한국 임원 중 한 분이 그런 태도로는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서로 윈윈을 원하지만 계속 표절 운운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무기를 개발했겠습니까? 분명 중국 기술도 뒤에서 참고했을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측 임원들이 이 회의는 여기까지군요. 더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과 군 간부님들은 너무나 황당해하시며 무슨 짓입니까? 협상을 완전히 망쳐놓았네요. 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저는 애초에 왜 우리가 한국 따위와 협력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크게 말하며 회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소동을 벌인 뒤 저는 서둘러 귀국하라는 학교 측 지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실무 협상 자리에 갔는데 오히려 사단만 일으키고 돌아왔다는 질책이 빗발쳤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도 왜 너를 선발했나 후회스럽다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동행했던 선후배도 본인이 갈등만 유발하고 왔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졸업 준비를 위해 개인 연구 시간을 준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프로젝트나 실습 배치에서 제외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 학생은 외교적 감각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도 안 된다.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어렵다는 평판이 확산됐습니다. 덕분에 제가 졸업 후 원하는 부서나 연구소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저는 무심코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K9 자주포 호주 수출 협상 본격화 K- 방산이 유럽을 넘어 중동아시아에서 돌풍 같은 제목을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에는 폴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가 K9를 대규모로 도입했고 호주나 중동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무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나? 중국 무기는 왜 이런 호응을 못 얻을까? 같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왜 모두 한국에만 열광할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과 자본을 갖고 있는데도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중국 무기가 실전 신뢰를 제대로 쌓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 않나? 라는 반문이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프리카나 중동에 저렴하게 수출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았지만 선진국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식의 기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한국 방산업체들은 구매 후 지원 AS과 현지 맞춤형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신경 쓴다더군요. 물론 미국 독일 기술에서 출발했겠지만 지금은 독자 연구개발 비중이 꽤 높아졌다고 합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서 그건 서방 언론이 띄워주는 것뿐이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기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는 힘들겠네요 라며 피하듯 물러났습니다. 졸업식이 가까워졌지만 저는 이 학교에서 어떠한 명예도 우수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성적 상위권으로 지도 교수님께 장래가 유망하다는 칭찬을 들었으나 지금은 문제아라는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동기 몇 분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제 고집과 감정적인 태도에 지쳐 점차 거리를 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중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신념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한국이 여러 매체에서 뜨거운 호평을 받고 실제 수출 실적도 주목받고 있다 해도 저는 언젠가는 중국이 결정적으로 한국을 제압할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든 K2 전차든 어차피 중국의 99식 전차나 PLG-5 자주포 개선형이 금세 능가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 최고 군사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미래를 꿈꿨던 제 예상과는 달리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협상 태도 문제로 인해 군 연구기관 입성이 막혀버렸고 교내에서도 충분히 국제 협력을 망칠 수 있는 위험인물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를 믿어주셨던 교수님들과 가족들도 적잖이 실망하신 듯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중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한국 무기의 세계적 호평 소식이 들려와 저를 흔들지만 저는 조만간 중국이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 세계를 제압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인정하는 순간 제가 그동안 쌓아온 말들과 행동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만 같아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남펑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 대륙 북부의 한 도시에 살면서 우리 중화가 곧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인구도 많고 역사도 깊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특히 한국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꾸 우리 걸 베껴가기만 하잖니.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제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서 선택한 직업이 참 묘합니다. 저는 해외 대학 순례 관광 가이드라는 일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중국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위해 해외 명문대 투어를 계획할 때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현장에서도 가이드를 하는 역할이지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전통적인 명문대만 돌 때도 있고 호주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명문대를 견학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부모님들이 해외 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대학 순례 관광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고객들, 그러니까 유복한 부모님들께서 최근 들어 확 달라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미국 하면 하버드, 영국 하면 옥스퍼드, 동남아는 싱가포르 국립대 정도가 명문이지 정도에 그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싱가포르도 좋지만 한국 대학은 어떨까라고 질문을 쏟아내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국 대학을 탐내는 중국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의 일부 교육 정보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미국 실리콘밸리나 해외 유수 기업에 취업이 잘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은 IT,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발전을 이루고 있으니 한국 명문대를 졸업하면 미국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곳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열린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중국 부모님들도 그래도 한국이 우리 애에게 나쁜 곳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한국 대학이 뭐 대단하다고, 어차피 옛날부터 우리 중국 문화만 추종했고 중화의 아류에 불과하다라는 확고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싱가포르보다 한국에 더 관심 있다고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싱가포르는 QS 세계대학 랭킹 상위권 대학도 있고 시설도 훌륭한데 왜 굳이 한국 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게 오는 문의는 죄다 한국 대학 투어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한국까지 들러서 대학을 한번 보고 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저로서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구보다 한국을 무시하고 특히 한국인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주변 어른들에게 한국은 중국 걸 다 가져갔으면서도 자기들이 원조인 척한다는 말을 무수히 들어왔고 저 역시 그런 생각에 깊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까지 갈 필요 없다. 싱가포르 국립대나 난양 공대가 훨씬 수준이 높고 환경도 훌륭하다. 그리고 한국은 어차피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명문대도 없다면서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모님들은 그래도 한국이 요즘 대세라니까 무엇보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해외 기업 취업이 쉬워진다고 하더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한번 가봐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입장에선 고객의 요구가 최우선이니 일정을 잡아야 했죠. 좋습니다. 싱가포르 명문대 투어 끝나고 원하신다면 한국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괜히 한국까지 가면 그 따분하고 잘난 척하는 한국인들을 또 봐야 한다. 제대로 환영도 못 받고 괜한 불편만 생길 텐데 하며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우선 일정은 이렇게 짜였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국립대와 난양 공대를 둘러본 뒤 거기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어느 정도 해외 명문대 캠퍼스는 이런 곳이구나라는 감각을 익힌 후 한국으로 넘어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준비하면서도 속으론 과연 한국에 뭐가 있다고, 이분들도 괜히 한국이 뜨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투어 그룹은 꽤 규모가 컸습니다. 부유한 중국 부모님들이 10대 명,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여섯 명 따라붙었습니다. 나머지는 소위 관광 동행인들이었는데 사촌이든 할머니든 같이 오는 경우도 흔하죠. 인구 대국답게 한 집안이 여러 명이 모여 학교 구경을 온다는 게 낯설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중국인들은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넘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부터가 그랬습니다. 싱가포르 정도면 예전부터 중국의 문화권 아니었고 중국어도 통하잖아. 아무렴 우리 중화의 자존심은 그대로 유지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현지 대학 캠퍼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광경은 의외로 차분하고 깔끔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들은 자기들만의 질서가 있었고
캠퍼스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식당에서도 대체로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우리 단체 관광객들이 식당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뒤섞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대열을 이루어 식당으로 몰려가 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부모님과 아이들이 학생들이 먹고 있던 자리에 옆에서 계속 구경하고 이거는 뭐냐, 저거는 뭐냐 소리를 질러가며 묻고 식사가 끝나지 않은 테이블에 미리 짐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했지만 제 본능도 원래 어디 가나 중국인이 주도권을 잡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강해서 크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도적으로 여러분, 중국의 인구는 세계 최대잖아요. 여기 학생들도 우릴 보면 대단하다고 느낄 겁니다. 당당하게 움직이세요. 우리가 돈 쓰고 오는 관광객이니 어차피 그들도 환영해야죠.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몇몇 부모님들은 식당 내의 빈자리를 거의 전부 차지해버렸고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자기들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이 곧 시작돼서 빨리 식사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네라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학생은 아예 도시락을 싸서 야외 테이블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싱가포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 학교 식당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지? 이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런 식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옆에 있던 동료 가이드와 웃으며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는 공공장소 아니냐? 그들은 혹시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차별하려는 건 아닐까라고 수군댔습니다. 제게는 당연히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받는 차별이라는 발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 식당의 운영 규칙이나 학생들의 생활 패턴 따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몰려간 것이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식당에서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사람 많아봐야 밥 먹고 끝나면 돌아 나오면 되니까요. 문제는 셔틀버스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내부를 돌아다니는 무상버스가 있는데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주로 이동수단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 버스를 종종 활용해 캠퍼스 구석구석을 무료로 돌아다니려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매번 등교나 강의실 이동을 위해 이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데 저희가 몰려서 줄을 서다 보니 정작 학생들은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우리 단체가 셔틀버스 한 대를 꽉 채워버려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정도 인원 다 태우는 게 어려운 일인가. 어차피 여기는 공공서비스잖아. 중국인 손님을 환영해야 한다. 우리도 표 내고 타는 건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란이 반복되다 보니 싱가포르 대학생들 사이에서 우리의 민폐 관광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익명 커뮤니티 같은 곳에 글을 올려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무례하다, 학생들 공부에 방해만 준다라는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사진 증거를 올려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는다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라는 곳도 결국은 우리 중화권 국가이고 우리를 환영해야 하는데 왜 이리 까다롭게 구는 걸까? 자기들이 좀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심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규와 청결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거리에서 껌 하나를 함부로 뱉어도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깔끔함을 추구하죠. 그런데 저희 중국 단체 관광객들 중 한 아이가 캠퍼스 한복판에서 화장실을 못 찾겠다며 길에 대변을 보려 했던 겁니다. 다행히 제가 재빠르게 말려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 학생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기겁했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뭐, 아이가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괜히 호들갑 떨지 말라고 생각했죠. 누군가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분명히 큰 논란이 되었을 텐데 다행히 그 순간엔 별다른 인증사진이 찍히지 않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측도 이번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관광 패키지가 늘어나자 싱가포르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여행사에게 사전 방문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특정 장소만 견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일이 잦아지자 경비를 2배로 늘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대학을 구경하러 온다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우리의 위대한 민족이 여길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홍보가 될 텐데 왜 싱가포르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한 번은 난양공대 견학을 하던 중 우리 단체 중 몇몇 부모들이 학생들이 강의 듣는 모습 직접 보고 싶다고 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았는데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등록된 방문객이 아니라면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중국의 부유한 부모들이 현장을 본다면 오히려 난양공대에도 이득 아니겠느냐, 왜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하나라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학교 측은 단호했고 결국 우리는 강의실 밖 복도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버지가 난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잠깐이라도 들어가 보겠다며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경비가 달려와서 그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우리 고객을 건드리다니 이건 중국인을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경비에게 끌려 나왔고 제 체면도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아버지를 다독이며 교수와 학생들이 지나치게 예민하다, 중국에서라면 그냥 조금 구경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난리치지 않는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 대학 측에선 이미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몰려오는 중국인 관광객들, 특히나 명문대 체험을 핑계 삼아 무단으로 시설 곳곳을 누비는 가족 단위 관람객 때문에 그들의 학업 환경이 침해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공지문에는 방문 시 지켜야 할 규칙과 예절이 자세히 적혀 있었지만 저희 단체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읽어도 이런 건 무시해도 된다, 이런 건 결국 우리 중국인들의 길을 꺾으려고 만드는 조항이다라고 우겼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신념을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 중화 민족이 해외 명문대를 이렇게 찾아와 주면 이 학교들은 기뻐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잠재적 투자자이자 미래 학생을 보내줄 고객 아니냐. 이 논리를 굳게 믿었고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뭘 말해도 결국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예전에 우리 중화의 유산을 그대로 배워갔으니 싱가포르와 다르지 않다. 다들 우리가 으스대는 걸 싫어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한다라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한국인 관광객들이 싱가포르 대학을 견학하러 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사람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대체로 정해진 루트대로 돌아다니고 사진도 조심스럽게 찍고 학생 식당에서 끼니를 먹는 일도 거의 없거나 먹더라도 줄을 서서 차분히 이용했습니다. 끝나고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떠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싱가포르 학생들은 아무 불만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든다며 한국인들과 간단히 대화도 나누고 서로 SNS 아이디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왜 저 사람들은 환영받고 우리는 괜히 미움받나. 한국인들이 더 얄밉다, 분명히 포장하는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특별한 문의가 왔습니다. 중국 상류층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단순히 싱가포르 국립대나 난양공대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인근 국가들도 함께 방문하고 싶다는 일정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 국가들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의 명문대를 본 뒤에 한국에도 들러서 한국 최고 명문대가 어떤지 구경하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대학이 무슨 대단하다고. 우리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에 비하면 한참 부족할 텐데, 그러나 일단 그쪽에서 제게 거액의 가이드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저희 단체는 싱가포르를 한 바퀴 돈 뒤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라면 한국인은 온통 중국 문화를 베끼면서도 자기들이 원조라 우기는 민족이고 뻔뻔하게 김치나 한복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웃긴 사람들 정도였죠. 그 편견 가득한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공항 직원들의 대처가 굉장히 깔끔하고 친절하다는 점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저는 여행 가이드로서 여러 나라를 다녀본 터라 담담했지만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무척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이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중국 못지않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 라며 웅성댔죠. 저는 불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이 우리 중국과 비견될 수 있나. 요즘 중국 공항도 훨씬 발전했는데라고 말하면서도 공항 환경만큼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굳었습니다. 여기서도 당당하게 우리 중국의 위세를 보여주자. 괜히 한국인들이 눈치 주면 그들이 우리를 질투하는 거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스케줄상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차례대로 둘러볼 예정이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대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느 정도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버스 안에서 제가 중국 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이라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예로부터 우리 중화 문명을 그대로 배워간 것뿐이죠. 게다가 한국의 국제 랭킹이라 해봤자 싱가포르 국립대만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체험하러 간다 치고 애들 대학 진학에 참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며 저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대부분 그렇죠.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가 다 가르쳐 줬으니까요 라고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캠퍼스에 도착하니 역시 깔끔하게 관리된 공간과 조용히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들은 부지런히 휴대폰과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학생 식당 같은 곳도 가보려 했지만 저는 굳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필요 있나? 시간이도 남는데 그냥 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서 당했던 불만 표출이 떠올라서 또 비슷한 일을 겪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어떤 소동이 생기면 그것도 제 책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대학생들이 먹는 밥을 우리도 직접 체험해야 한다며 꼭 학생 식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저는 좋다. 한번 들어가 보시라. 한국 학생들이 뭘 먹나. 우리 것보다 맛있는 게 있을 리 없으니 직접 경험해보자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식당은 무척 질서정연했고 학생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차분히 음식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인 단체가 몰려오자마자 줄 맨 앞쪽으로 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부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옆에서 한국인 한 명이 저기요. 여기 서 계신 분들이 먼저 줄을 섰는데 왜 앞으로 오세요? 조용히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당황했는지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먹어야 해요라고 말했고 저는 가이드로서 차마 그 장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중국에서는 이 정도는 다들 양해해준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여기는 한국이니까 질서를 지켜주세요. 학생들이 수업에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억울했지만 더 이상 따지기엔 뭔가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와는 달리 여기선 많은 한국 학생들이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맨 뒤에 줄을 섰습니다. 부모님들은 속삭이듯 저를 다그쳤습니다. 가이드 양반, 왜 여기서는 단호하게 나서지 않나요? 우리 중국에서라면 관광객에게 먼저 대접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내심 짜증이 났지만 서울대 측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불문율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큰 소리를 내면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기도 했고요. 일단은 한국의 관습에 잠깐 맞춰주자. 음식 먹고 나가면 그만이다라고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 있는 동안도 주변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왜 여기 와서 밥을 먹지? 하는 표정도 있었고 혹시 교환학생인가 라고 속닥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례하지 않게 대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외부인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줄 서서 음식을 받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맛이 어떠냐. 이거 중국 음식보다 맛없다 같은 말을 크게 떠들어댔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젓가락을 나름대로 두드리고 그릇에 남은 국물을 마구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반찬을 마구 뒤적거리다가 놓아두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식탁 위에 난잡하게 엎지른 김치를 테이블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도 줍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거슬렸지만 뭐 어때? 청소하러 오는 직원이 있으니 치우겠지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 한 명이 살짝 다가오더니 부드럽게 제게 혹시 조금 전 엎지른 음식을 치우실 수 있을까요? 식당 이용 규칙상 자기가 흘린 음식물은 자기가 치우도록 권장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예의 바른 어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손님이고 여기는 학생 식당이니 청소부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굳이 치워야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 학생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에티켓입니다. 그러곤 자리를 돌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이 선반에 식판을 반납하러 갔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한국 학생들은 묵묵히 자기 식판을 가지런히 놓거나 잔반 처리 규정대로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히 이 작은 일에 왈가왈부하나. 한국이 단지 규칙이 많고 귀찮은 나라일 뿐이지. 결국 우리 중국이 대국인데 이들이 뭘 알겠어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부터였죠. 주변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힐끔거리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친구들에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인가 봐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네라고 얘기하는 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더 기분이 나빠져서 치울 필요가 없다면 안 치워도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참견이 많지? 라고 투덜댔습니다. 점차 날이 갈수록 그런 식의 불편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차례대로 둘러보는데 제가 느낀 건 한국 학생들은 의외로 자부심이 있었고 동시에 자기들만의 깔끔한 시스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여러 방식으로 제지를 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왔다고 차별하는 거냐? 한국도 사실 중국을 본떠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냐? 뭘 잘났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학생들은 그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본떠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켜온 방식이다. 무조건 중국 때문이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 라고 되받아치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곤란했던 건 저희 중 한 아이가 캠퍼스 잔디밭에 올라가 막 뛰어놀다가 휴지 조각과 쓰레기 같은 걸 그대로 떨어뜨리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한국 관리인이 적발해버렸는데 제게 와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벌금을? 이런 법이 어딨냐. 한국은 제대로 된 법치도 없다고 들었는데 괜히 우리에게만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은 냉정하게 이건 학교 내부 규칙이고 외국인이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여러 말싸움을 한 끝에 그 벌금은 면제받았지만 대신 공식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를 몰아붙였죠. 가이드 양반, 왜 여기서는 당신이 큰 소리를 못 내고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나? 당신이 책임져라.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괜히 엄격한 척하는 거다. 이러니까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거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쪽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제 태도였겠지요. 싱가포르에서 우리 단체가 민폐라며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원래 소심하고 남의 행동에 간섭하기 좋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우리는 대국민족이라서 좀 더 너그럽고 자유롭다. 한국인이 융통성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주입된 한국은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음식, 다 중국에서 원료가 나온 것 아니냐? 한국 문화, 그것도 결국 중국 것이 흘러가서 생긴 하위 문화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무장된 채 한국 대학 견학 내내 이들의 질서와 에티켓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쓸데없이 규칙이 많아서 괜히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우린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좀 질서를 어지럽혀도 괜찮지 않나. 인구가 워낙 많고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해도 결국 한국 대학들은 제한된 구역만 보여주는 식으로 우리를 대했습니다. 어떤 실험실이나 도서관 등은 출입을 제한했고 가이드 인솔자가 안내 요청을 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나? 중국인이면 돈도 많이 쓰고 학교 홍보에도 도움이 될 텐데라며 저는 내심 불만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측은 별다른 언쟁 없이 출입은 재학생과 교직원에게만 허용한다. 혹은 사전 신청된 공식 견학 프로그램에만 열려 있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전형적인 매뉴얼 대응이었죠. 저희 입장에선 시원찮았고 아, 한국인들이 우리를 막는구나. 괜히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이런 식으로 해외 중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구나라고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결정적인 굴욕은 마지막 날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고려대 캠퍼스의 한 건물 로비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 할 때였습니다. 건물 입구 계단 위에 보이는 큰 석상 비슷한 조형물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중 한 명이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겠다며 올라가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 주변에 조형물에 올라가지 마세요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를 그 위에 올라가 앉힌 겁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저기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손짓하며 제지했으나 오히려 부모님이 사진 한 장 찍고 내릴 건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 역시도 조형물이 튼튼해 보이니 괜찮을 거다.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나가던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또 어떤 한국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았고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중국인들이 또 무단으로 조형물에 올라갔다는 식의 비난이 올라오자 캠퍼스 경비원과
교직원들이 달려와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저와 그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왜 이리 과잉 반응을 보이느냐. 심지어 몇 분 안 올라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찍는 사람도 많다라고 따졌지만 주변 한국 학생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여기에 올라오지 말라는 안내판이 한글로 명시되어 있고 영어로도 적혀 있는데도 무시한 건 본인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경비에게 한참이나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직원은 다른 분들 통행에 방해되고 무엇보다 조형물 파손 우려가 있으니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방문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강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들은 격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앉았다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라고? 이 학교가 괜히 잘난 척하나 본데 영문대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무슨 하버드라도 된 줄 아나?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먼저 이런 대학교 시스템을 발전시켰고 한국은 따라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측이 괜히 유난을 떤다. 이 학교 조형물 파손되면 수리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면 더 큰 이득을 볼 텐데. 그 순간 한국인 한 학생이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리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다가 다 같은 중국인처럼 매도당하니 오히려 중국인들이 손해를 보죠. 저는 그 말이 너무 얄미워서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감히 설교하느냐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한국 학생들도 별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대단한 나라인 건 알지만 이곳은 한국이고 우리 대학이다. 최소한 지킬 건 지켜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이들이 교만해졌군. 그래봤자 중국이 역사가 깊고 문화가 찬란한 나라임을 부정할 수 없잖아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겠다는 의도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 아이들도 여긴 왜 이렇게 빡빡하냐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들 역시 한국이라는 곳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었다. 명문대라고 자부심이 강해서 관광객을 대놓고 쫓아내다니 기분이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나 큰손인데라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달래며 한국은 원래 편협하다. 예의와 질서를 강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다. 우리 중화민족이 더 우수하니 한국은 그저 질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솔직히 저에게도 꽤 충격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좀 시끄럽게 떠들고 규칙 따위를 무시해도 중국인이라 어쩔 수 없지라고 어느 정도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저희가 막 큰 처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주변의 질책과 차가운 시선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반감이 적잖다는 게 참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중국인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니까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이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까다롭게 구는 거다.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중국에게 배웠으면서도 이제 와서 우리가 오는 걸 불편해하는 거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희는 간단한 시내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일부 부모님들은 한국이 생각보다 잘 살아서 놀랐다. 특히 음식이나 콘텐츠도 다양하고 도시가 깔끔하다라고 솔직하게 감탄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 저는 무척 언짢았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전했지? 아니, 애초에 발전해봤자 우리 대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라고 제 마음속에선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풍경을 보니 군데군데 깨끗하고 질서가 잘 잡혀있는 모습이 과연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칭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와 보니 사진이며 영상이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려대 조형물 위에 올라간 아이 사진, 서울대 식당에서 줄 안 서고 새치기 하려고 했던 동영상, 연세대 잔디밭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사건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댓글에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민폐를 끼쳤다. 이러니 중국인들이 싫다는 말이 나온다라는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보였고 일부 싱가포르 유학생들이 우리 캠퍼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분개했습니다. 역시 한국과 싱가포르는 짜고 치는 거다. 괜히 중국을 헐뜯으려는 음모다. 이것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손잡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혼잣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원래 한국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우리를 욕하는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게 여행을 의뢰한 부모님들은 이미 체면을 많이 구겼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도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듣고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대국이고 우리는 저들보다 우위에 있다. 괜히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망신을 당한 건 싱가포르나 한국 대학교 측이 잇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예절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였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가이드들이 이제 우리가 안내할 때는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도록 해야겠다. 괜히 또 문제 생기면 사업이 접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서양과 한국, 싱가포르의 계략이다. 우린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우겼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다들 알겠지만 누구나 제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죽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의 여행이 반복되며 제가 인솔하는 중국인 단체는 매번 비슷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난양공대, 한국의 주요 대학, 심지어 일본의 유명 대학까지 가서도 비슷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중국인이 왜 이렇게 무례하냐는 비판이 나왔고 저는 여전히 중국이 대국이니 다들 우릴 질투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 관광객 비매너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를 되짚어보며 여전히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다 우리 중국 것을 베껴서 발전한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를 욕하는 게 말이 되나? 그건 모두 이들이 중국의 발전을 두려워해서 회방 놓는 것이다. 물론 주변에선 저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듣기 싫습니다. 제 신념은 확고합니다. 우리 중국은 가장 오래된 역사와 웅장한 문화를 갖고 있고 한국과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들일 뿐이니 우리가 조금 시끄럽거나 규칙을 무시해도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 온라인에 한국과 비교하는 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야 한국은 중국의 하위 문화권이라고 말하면 다들 동의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문화적으로 앞선다. 질서가 훌륭하다. 세계적인 콘텐츠 파워가 있다 같은 평가가 많아졌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걸 전부 부정합니다. K-팝, K-드라마? 저것도 한때 유행일 뿐이다. 원조는 다 우리 중국 문화라며 코웃음 칩니다. 싱가포르나 다른 곳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이 매너가 좋아서 환영받고 중국인 관광객들은 비매너 논란을 일으키며 꺼려진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더군요. 그래도 저는 극구 반박합니다. 그건 한국인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그렇다. 현실은 다르다. 결국 한국도 우리 중국을 부러워하며 따라오려 안간힘 쓰는 중이라고 말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제 주장은 거의 설득력이 없을 테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부유한 중국 부모님들의 대학 견학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과 영국을 넘어 호주, 그리고 다시 싱가포르와 한국으로 갈 계획이죠. 아마 비슷한 갈등이 또 터질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가 소란스럽게 군다고, 규칙을 무시한다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하겠지요. 이미 인터넷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사진과 영상이 쌓여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언제나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 그런 건 다 억지이고 실제로는 중국을 시기하는 타국인들이 만들어낸 모략이다. 진실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다라고요. 특히 한국은 제가 조금 더 경계심을 갖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한국은 원래 우리 중국의 아류이면서도 괜히 중국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착각해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는 교활한 나라라는 확고한 편견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국에서조차 우리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끔 저를 허를 찌릅니다. 그래서 더욱 인정할 수가 없죠. 결국 한국은 그냥 잘난 척하고 우리는 원조니까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 이 신념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들은 그저 주변부 국가일 뿐이라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이건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바뀔 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